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0.53% 상승하자 반도체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1% 상승했습니다. 전일 실적 발표 직후 매출 증가율이 둔화한 것에 실망해서 매도세가 나왔지만 실적을 음미한 결과 좋다는 판단이 서자 상승 반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자사주 매입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자사주 취득이 늘어난 이유로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에 나선 결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2년 연속 감사 의견 부적정을 받은 상장사를 즉시 상장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감사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해도 이의 신청 등을 통해서 거래 정지까지 최대 20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조건 충족 시 즉각 퇴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 주가가 소문을 타고 하루 최대 25%가량 출렁이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1.1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는 장중 20.4%까지 밀렸다가 3.99%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4조 5천억 원가량 움직였습니다. 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일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나 다우 지수가 1% 이상 상승폭을 키워나갔는데요. 이 안에는 엔비디아 주가 상승이 한몫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있었던 정규장에서는 장중에 한때 4% 가까이 올라오면서 마지막 종가 기준 0.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 캐스터가 전해드리는 톡톡한 경제에서는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김심 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글로벌 이슈에 따른 섹터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 리포트를 통해서 긴장과 경계감 속 하락세를 보인 우리 시장 분석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경제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전기차 캐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 기사를 통해 전기차 캐즘이라는 단어 많이 접하셨죠? 쉽게 말하면 전기차의 일시적인 수요 둔화 현상을 뜻하는데요. 오늘 전기차 캐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캐즘이 뭘까요? 캐즘은 원래 지질학 용어입니다. 지리학적으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균열로 인한 단절을 의미하죠.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컨설턴트 제프리 무어 박사가 1991년 스타트업 성장 과정을 이 캐즘에 빗대서 설명하면서 경제 경영 용어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캐즘이란 첨단 기술 제품이 소수의 혁신적 성향의 소비자들이 지배하는 초기 시장에서 일반인들이 널리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캐즘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적응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캐즘을 넘어서는 제품은 대중화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일부 얼리 어답터들의 전유물로 남게 되죠. 캐즘을 겪고 대중화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MP3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MP3 플레이어가 1990년대 말에 처음 출시됐을 때는 기존의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와 CD 플레이어 등에 밀려서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기존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품이 있으니 소비자들은 신제품의 필요성을 바로 느끼지 못했겠죠. 하지만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음원 다운로드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MP3 플레이어는 캐즘을 극복하고 인기를 얻기 시작해 결국에 대중화에 성공합니다. 전기차 역시 기존의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짧은 역사를 가진 신기술 제품군인 만큼 캐즘에 직면해 있습니다. 캐즘에 직면한 원인으로 몇 가지가 꼽히는데요. 먼저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이 영향을 미쳤고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다소 비싼 가격도 장벽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국의 보조금 정책까지 축소되면서 높은 가격에 부담을 느낀 대중 소비자들이 과감히 전기차를 택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도 캐즘의 원인으로 꼽히고요. 물론 요즘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비교적 짧은 주행거리도 전기차 선택 시 고민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캐즘 현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 개발 투자와 시장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기차의 시대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지구온난화 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등 단호하게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외의 주요국들도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목표 시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죠. 특히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내수 판매는 물론 해외 투자까지 확대하고 있고 일본의 완성차 기업들도 전기차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도요타는 북미 시장을 겨냥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혼다는 중국 시장 현지 전략 모델을 출시했죠. 또 유럽의 폭스바겐이나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완성차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하고 전기차 생산 전환으로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앞으로 증가세를 보일 거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시장 조사기관 S&E 리서치는 2025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1,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2026년에는 2,000만 대, 2028년 3,100만 대, 2030년에는 4,100만 대, 2032년에는 5,100만 대, 또 2034년에는 6,600만 대, 이어서 2035년에는 7,20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관측했죠. 결국에는 캐즘을 뚫고 전기차 시장이 안착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우려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충전 인프라 확충, 주행거리 확대, 가격 인하, 부정적인 인식 개선, 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역풍의 X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투자자 관심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 이후에 소셜미디어 X 이용자들이 경쟁 플랫폼 블루스카이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에 일론 머스크 X 소유주가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에 반감을 가진 사용자들이 X를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블루스카이 개발자 사무엘 뉴먼은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공개 서비스 9개월 만에 급증한 수치고요. 최근 X 이용자 다수가 블루스카이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X를 통해서 트럼프의 선거 운동을 돕고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된 점, 그리고 보수 성향의 게시물의 노출도가 증가된 점, AI 학습에 X 게시물이 사용된다는 공지가 이 사용자의 이탈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또 다른 경쟁 플랫폼인 메타의 스레드도 빠르게 사용자 수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억 7,500만 명으로 X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반면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는 이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로 상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연초 240억 달러였던 기업 가치가 1년도 안 돼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사도 6년 후에 16배가 뛴다고 합니다. 돈나무 언니의 이 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99,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일주일 전에 세웠던 93,400달러 기록을 넘어서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 캐시 우드는 이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고 또 가격이 최대 150만 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우드는 비트코인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관련 완화 정책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까지 6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대비했을 때 약 7배나 상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최근에 미국 대선 이후에 빠르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9만 달러 부근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9만 9천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단기 조정을 거친 뒤에 상승 랠리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스탠다드 차타드도 내년 연말까지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조언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극단적 경영의 스타벅스 중국 사업 지분에 있어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중국 사업 지분을 현지 기업에 일부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중국 사업 성장을 위해서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현지 사모펀드 등 잠재적 투자자들의 의향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지분 매각 여부는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는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매출 개선 압박과 또 중동 가자 분쟁으로 인한 불매 운동, 더불어서 이 중국 내 현지 경쟁 심화로 매출 부진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내 매출은 14%나 감소를 했고요. 이 경쟁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 사업 확장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니콜 CEO는 중국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엘리엇은 스타벅스의 중국 사업 분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서구 식음료 프랜차이즈들도 중국 시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이 지분 매각과 사업 분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과거에는 KFC와 맥도날드도 중국 사업 지분을 현지 대기업에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독점 소송 승리한 미국 법무부 구글에 크롬을 팔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이후에 구글의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의 매각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구글이 크롬을 통해서 검색 엔진과 광고 시장에서의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20일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엔진과 브라우저를 분리해야만 시장 내 경쟁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구글은 글로벌 검색 시장의 89.34%, 웹브라우저 시장의 66.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의 크롬 매각 요구에 대해서 실행 가능성은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8월까지 내려질 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구글의 반발과 소송의 진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구글 입장에서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으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당초 법무부는 이 안드로이드나 광고사업부 매각도 함께 고려를 했는데요. 크롬 매각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 나올 예정이고요. 정부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구글에 대해서 입장을 번복한 바가 있고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현재 함께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수요 감소, 중국과의 경쟁 심화, 이런 이유로 포드가 유럽에서 4천 명을 감원한다고 합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가 유럽에서 4천 명의 근무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유럽 전체 인력의 14%나 해당되는 규모고요. 전 세계 직원의 2.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최근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지원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손실이 커지자 포드는 인력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포드는 2027년까지 독일에서 2,900명, 영국에서 800명, 다른 유럽 국가에서 300명의 일자리를 줄일 계획이고요. 노조와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독일 쾰른 공장의 익스플로러와 카프리 모델 생산도 축소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쾰른 공장의 직원 수는 2018년 약 2만 명이었는데 2027년에는 1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결정은 전기차 수요 약화, 정부 지원 부족, 더불어서 경쟁 심화로 인한 손실 등 굉장히 복잡적인 요인 때문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포드는 전기차 시장 발전을 위해서 충전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와 인센티브 제공, 탄소 배출량 목표 관련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독일의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은 최근 독일 내 공장 3곳을 폐쇄하고 또 대규모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공장 폐쇄와 인력 감축을 철회하고 경영진의 급여를 반납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체크해봐야 될 게 비트코인이 아닐까 싶어요. 99,000달러나 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94,000달러를 돌파를 한 번은 했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잘 오르고 있고 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오늘 모두 다 상승부를 켜내면서 사실 우리나라 자금도 그쪽으로 좀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는 막상 좀 약세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증시 전망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뚜렷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박스권 장세에 대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증시를 보게 되었을 때도 고점에 있는 부분들, 특히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이제 플랫폼 쪽에서 변동성에 주의하라라는 내용들이 좀 문자로 올 만큼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10K가 달성하게 되었을 때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고요. 물론 제가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에 대한 전망은 더 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나 기존에 비트코인을 굉장히 저렴하게 샀던 물량들이 좀 목표로 했던 가격대가 10K입니다. 좀 그만큼 지금 그 목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더 움직일 수가 있으나 단기적인 변동성은 유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라는 굉장히 큰 실적에 대한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들. 저는 언제나 이야기를 했다시피 국내 주식만 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도 하시고 비트코인 이런 것도 하셔도 좋다라고 코멘트를 항상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역시도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근 수급에 대한 쏠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뜻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수급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은 더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서 종목만 잘 고른다면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다만 시장에 대한 거래대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개인에 대한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 업종을 기다려야 할 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전까지는 수급에 대한 이벤트들 혹은 이벤트를 앞두고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 대한 특징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동안 상반기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하반기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동안 굉장히 잘 움직였던 종목군들 특히 그동안 펀더멘털 굉장히 좋았다고 하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고점 찍고 어제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이 나왔던 상황들 반도체도 그렇고 전력기기라든지 그동안 고점에서 놀고 있었던 종목군들 방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목군들 내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9월, 10월 때 급격하게 치고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여기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붙지 않게 되면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들 오히려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쪽들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우리 시장 정말 뚜렷하게 주도하는 섹터가 없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 4분기를 주도할 섹터를 찾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지나가게 된다면은 그래도 우리 증시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크게 훈풍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실상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나고 나서 이제 간밤에 있었던 정규장에서 미증시는 크게 활력을 보였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선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이 12월 FOMC를 좀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FOMC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굉장히 뭐 경계감이 있다던가 기대감이 있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막상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미지근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이제 12월이 남아 있으니까 어떤 이벤트랑 또 어떤 이슈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신가요? FOMC에 기대감이 거의 없는 이유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꺾였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점점 밀릴 수가 있다는 우려들, 특히 물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쪽에 대한 자극이 나오게 되면서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어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나왔는데 21만 3천 건입니다. 보통 밴드가 21만에서 25만 사이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용이 자연스럽게 탄탄하다 보면 소비 쪽에서도 강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 그러면 경기 자체가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다시 또 밀렸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FOMC 뭐 다가오면 다시 또 FOMC 봐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기는 하나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큰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바라볼 수 있는 이슈와 이벤트는 저는 결국 내년 주도 섹터를 기다리기 전까지 어떤 쪽에서의 수급이 누적되어 있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4분기 주도 섹터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1월 후반 12월밖에 안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한 달 사이에 주도 섹터를 잡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를 한 상황. 오히려 북클로징 이후에 내년 들어올 수 있는 수급들을 고민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그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수급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슈가 없고 이벤트가 없는 부분들인데 그럼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 수급에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최근 움직이고 있는 쪽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또 기관들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명 기관의 바텀 피싱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낚시하듯이 들어 올린다라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콘텐츠라든지 엔터 혹은 AI 소프트웨어, 의료 AI라든지 그동안 상반기 때 이런 종목군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11월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온 종목군들 저는 여기에서 12월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의 영광은 영광으로 두고 오히려 그 위치가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자.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가 많이 남아있으니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휴머노이드라던가 의료 AI 쪽에서는 생소한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막 수급이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붙는 업종 위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콘텐츠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팀장님이 짚어주셨던 섹터들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콘텐츠 관련주들은 사실 이 작품이 잘 되면 잠깐씩 좀 흐름을 잘 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연속성 자체가 좀 길지만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4분기에 정말 기대하는 작품이 하나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2가 12월 26일에 이제 좀 공개가 될 예정인데 저는 이게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 2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있겠죠. 이 이후에 콘텐츠의 향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매매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흥행할 거라고 생각했던 작품들이 오히려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흥행에 실패했던 경우들이 있고 그동안 기대가 없었던 작품들 이런 작품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 오히려 공개하고 보니까 뭐 매출을 끌어올리는 대표적으로 선지업고 티어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때 기대가 거의 없었는데 티빙의 매출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기대와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섹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종목군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기대감에 앞서서 주가가 움직였을 때 그때 짧게 트레이딩을 하시고 공개가 되기 이전에 좀 매도를 하면서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의 관리를 하는 측면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혹은 레몽레인이 또 사무용을 바뀌었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라고 바뀌었는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외국인 혹은 기관 쪽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벤트를 앞두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나올 수가 있는 상황들 거기다가 드라마 Q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함께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묵직하게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긴 하나 내가 탄력적인 부분에서 좀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티스트 스튜디오 특히 레몽레인과 관련했을 때 이정재 씨가 또 주주로 있는 부분들이라서 좀 이런 부분에서의 단기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징어 게임 2가 나온 이후에 그때 또 우리의 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드라마라든지 혹은 예능이 나오는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제 매매가 유효하고 공개가 되고 나서는 그 반응을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콘텐츠주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빠질 수가 없는 게 이 4분기는 또 엔터주의 계절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아티스트 리스크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최근에 살펴보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이 엔터주는 좀 피해간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4분기 이때부터는 이 대형 아티스트들도 컴백을 하고 또 살펴봤더니 블랙핑크랑 또 BTS가 완전체로 컴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이 엔터주 쪽으로도 좀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엔터주들이 사실 바닥권 대비했을 때 30에서 50% 정도 올라온 시점이긴 하나 다만 지난해 4분기 대비했을 때 하락한 부분들은 거의 회복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엔터주가 가지고 있었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번 연도 3분기 실적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엔터사들 실적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도 JYP 엔터를 제외하고 대다수 엔터사들 역시 좀 실적에 대한 부진이 나온 부분들을 봐서 아직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4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지표들이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는 흐름들, 앨범에 대한 판매량이라든지 스트리밍에 대한 지표들, 특히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원래 콘서트는 성수기입니다.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감안을 하면 현재 바텀업에 대한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익성 쪽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는 4세대에서 5세대로 교체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세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세대가 나올 때입니다. 근데 보통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세대가 나올 때마다 특히 새로운 신인들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들이
실적을 제대로 내기까지에는 시간이 약간은 걸립니다. 물론 그에 대한 시점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기는 했으나 과거 같은 경우에 보통 3년차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부터 마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부터 아티스트들도 정산을 받기 시작하는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뉴진스라든지 라이즈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좀 정산받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뷔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정산받은 걸로 유명한데 그만큼 지금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좀 새로운 앨범을 출시할 때마다 초동 판매량이라든지 혹은 매출에 대한 성과가 이전보다는 뚜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가 되는 시점에 있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약간은 있긴 하나 다만 신인이 새로 데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익들을 감안을 하면 저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근데 지금 새로운 신인들이 나온다고 해서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못하는 거는 또 아니에요. 기존에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잘하고 있고 매출 잘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인이라는 모멘텀이 함께 붙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올해 JYP라든지 내년에 SM, 신인 걸그룹, 보이그룹 데뷔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엔터사들이 있는데 항상 JYP 엔터가 좀 탑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기대감은 3분기 실적을 보고 역시 JYP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 JYP 엔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역시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 특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20%대 후반인데 다른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10% 초반 혹은 그 이하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역시 매출을 하나 팔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고 있는 쪽은 JYP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연말에 신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보이그룹이 또 데뷔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보이그룹 같은 경우가 통상 걸그룹 데뷔했을 때 매출에 대한 수익성이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현재 스트레이키즈라든지 트와이스 쪽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데이식스가 올해부터 갑자기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15년에 데뷔한 친구들인데 갑자기 역주행하고 있고 노래들 혹은 콘서트 제 주변에 콘서트 간 친구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매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쪽은 JYP 엔터가 아닐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4분기는 아무래도 콘서트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출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이 안에서는 또 JYP 쪽으로 조금 더 관심도를 크게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조금 더 섹터를 옮겨봐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으니까 살펴봤더니 AI 쪽에서 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6개월간의 주가 상승률만 보더라도 엠러빙과 엔비디아를 봤을 때 엠러비는 240%가 넘어가는데 엔비디아가 한 50%, 60%가량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추세가 좀 바뀌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둘 다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을 때 굉장히 좋았던 실적을 발표를 한 상황들 우리의 기대치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스퍼 넘버라고 해서 이제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좀 이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겠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에 대비했을 때 좀 미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좀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좀 하락을 한 상황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다만 이렇게까지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기대치를 계속해서 높여간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AI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으나 속도에 대한 조절은 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외에서
지금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온 상황들, 그 외에 팔란티어라든지 바닥권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챗 GPT에 대한 유료 결제율이 점점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젊은 친구들만 많이 활용했어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리포트를 활용을 할 때 그때만 챗 GPT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니까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10만 원짜리 그냥 결제한다고 하십니다. 그게 더 빠르다. 하다 보니까 지금 결제율이 그만큼 올라간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좀 기대감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로봇 쪽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바라봐야 되지만 현재 시장의 시선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가는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글로벌 이슈 그리고 섹터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연초에 22조에서 23조 원에 육박했지만 최근에는 15조 원에서 16조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뚜렷한 주도 업종도 부자면서 테마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가장 큰 문제점은 수급 부재입니다. 외국인의 수급 유입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김신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 개장 전에 글로벌 증시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지수 1% 넘게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5%가량, 나스닥은 0.03%에서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의 상승폭이 컸죠. 엔비디아 호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나스닥은 강보합권에 그쳤는데요. 알파벳의 주가가 큰 폭 하락한 여파로 풀이가 됩니다. 간밤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혼재된 결과를 내보이면서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보이면서 탄탄한 고용 시장을 반영했는데요. 하지만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올해 두 번째로 부진한 마이너스 5.5를 기록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10월 경기 선행 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하는가 하면 10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또 급증했죠.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만 9천 달러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백악관이 가상화폐 전담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간밤에는 가상화폐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사임 소식이 잇따라 비트코인에는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연내 10만 달러 돌파가 낙관론으로 제기됐었는데 이젠 이달 안에 10만 달러 달성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0.3% 넘게 뛰면서 4.42%대로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반도체 지수들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1.6%가량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963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유가 살펴보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의 에이테크임스와 스톰섀도우를 타격을 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에는 우크라이나군에서 러시아가 ICBM을 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ICBM이 아니라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미사일이 됐든 간에 이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상승하면서 배럴당 70달러 선을 다시금 뚫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M7 종목들은 지수가 상승한 반면에 빅테크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만 소폭 올랐습니다. 애플 0.2% 소폭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0.4%가량의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엔비디아는 0.5%가량의 상승폭 그려냈는데요. 어제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보여줬지만 시장의 콧대가 좀 높았던 탓인지 애프터마켓에서는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준수하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오늘장에서 상승 움직임 보여줬고요. 블랙웰에 대한 발열 문제도 컨퍼런스 콜에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가 내년 1분기부터 엔비디아에 대항할 새로운 AI 칩을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AI 칩 시장 경쟁은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까지도 가속화되는 모양새라서 엔비디아가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알파벳입니다. 오늘장에서 무려 5%가량이나 빠졌는데요.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 반독점 소송 관련해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크롬을 강제 매각해달라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여파로 오늘장 알파벳의 주가 큰 폭 하락했고요. 장중에는 7%까지 낙폭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아마존 살펴보면 2% 넘게 하락했는데요. 내년에 EU로부터 디지털 시장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로이터발 보도가 있었고 그 여파로 주가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와 테슬라 역시도 1% 미만의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하스탁입니다. 먼저 코인베이스 살펴보죠.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가상자산 관련주들 부진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크 노보그라츠가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에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 여파로 보이는데요. 오늘장 코인베이스 주가 7% 넘게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매수세로 상승 흐름 타고 있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도 오늘장에서 16% 하락했고요.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는 3% 가까이 빠졌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채굴업체 마라홀딩스의 주가는 7%가량 급등했습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 살펴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넷플릭스에 대한 매수 의견 재확인하면서 목표가 역시도 $1,000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 여파로 주가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900 선에 근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라이브 이벤트와 사내 광고 기술 플랫폼 등을 성장의 촉매로 언급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복싱계의 전설 마이크 타이슨과 유튜버 출신의 복서 제이크 폴 간의 경기로 동시 접속 스트리밍이 최대 6,500만 건, 평균 분당 시청자 수는 1억 800만 명으로 역대급 흥행을 성공시킨 바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경기가 역대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스포츠 이벤트로 넷플릭스가 라이브 이벤트를 위해서 글로벌 도달 범위를 대규모로 모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외에도 월가는 넷플릭스의 목표가를 잇따라서 높여 잡았는데요. 웨드부시의 분석가들은 해당 경기가 압도적인 이벤트 생중계 시청률을 이끌어낼 능력을 넷플릭스가 증명해 보인 것이다 라고 평가하면서 목표가 높여 잡았고요. 제프리스의 분석가들 역시도 목표가를 $1,0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두 살펴봅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의 검색 엔진 바이두의 주가가 오늘장 6%가량 빠졌습니다. 3분기 실적이 부진한 여파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다우지수가 1% 넘게 오르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는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정규장에서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기도 했고요.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낸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만 반독점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구글은 크롬을 매각할 위기에 처하자 5% 넘게 빠졌는데요. 그렇다면 어제장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긴장과 경계감 속 하락. 긴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이고요. 경계감은 엔비디아 경계감. 이 3분기 호실적을 내놓고 나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모습의 경계감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렇다면 어제장을 움직였었던 테마들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했었던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였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평화 협상에 대한 의향이 점쳐지면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단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한다라는 조건을 단 건데 여기서 말하는 나토 가입이란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022년 2월 전쟁을 시작한 명분이자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북대서양 조약 기구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즉 옛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동맹체인데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보내자 인접 국가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반하는 그런 동맹체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러시아에게는 상당스럽게 위협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전쟁이 좀 확산되고 가는 분위기였었고요. 여기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포기한다라는 조건, 영구적인 건 아니지만 약 20년 동안은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휴전에 대한 의향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토부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협력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에 모멘텀을 좀 더해주는 기분이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내에서도 세부 섹터가 좀 움직였었습니다. 모듈러 주택도 상승했고 건설 중소형주도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농기계와 건설기계 역시도 상승폭을 좀 키워나갔었는데 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ICBM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흐름은 좀 제한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단 이에 대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니다. 이 ICBM은 아니고 중거리 미사일이다라고 반박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와 함께 삼포토건은 어제 상한가 터치했고요. 대동금속도 상한가, 범양건설 역시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 3분기 호실적을 내놓자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의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즉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왕 CEO가 중국에 대해서 매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블랙엘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다만 이 환무기의 호실적, 즉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대치를 충분하게 충족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 내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흐름들 좀 갈팡질팡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그래도 반도체주는 전반적으로는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 반도체주 갈팡질팡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지원에 이견이 보여지면서 흐름을 좀 달리했고요. 추가적으로는 젠스황 CEO가 블랙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는 양산을 시작할 건데 특히나 SK 하이닉스에게 감사하다라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삼성전자는 좀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장에서 올랐고요. SK 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원익홀딩스와 IISC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지었다라고 반도체는 설명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테마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테마는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도 계속해서 울고 웃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데 관련주 단에서는 말씀드린 거고요. 가상화폐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가상화폐 전담직이 신설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은 또 최고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 새벽에 99,000달러를 경신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은 가상화폐 관련해서 과세 시행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는데 투자자들은 반발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국내 상황도 함께 언급해 드립니다. 우선 가상화폐가 99,000달러를 넘어선 데에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사임하겠다라고 잦은 사퇴 의사를 펼친 데 이어서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상화폐는 정말 연말까지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게임주와 관련해서도 소개를 드리자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 시장은 최근 들어서 침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위메이드와 관련돼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컴투스만 나 홀로 블록체인에 기반된 게임을 소개하면서 지스타에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상승세 보여줬고요. 다날과 우리기술투자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일부 종목들 상승 흐름을 강하게 보여줬다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어제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부분들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시장 안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과 위츠 이 두 종목의 전체 거래 대금의 4분의 1이 쏠리는 현상도 좀 보였는데요. 오늘 금요일이라 거래가 특히나 더 한산할 텐데 오늘 시장도 함께 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탑3 뉴스를 제가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3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0조 자사주 카드 관련된 기사인데요. 사실 반응은 보통 자사주 카드를 내밀면 6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흘러가게 될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벽에 부딪힐 만한 이유가 바로 금산 분리 때문인데요.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최대 주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금산 분리법상 금융기관이 산업체 자본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자사주 카드를 꺼내 들었죠.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치 있는 최대 주주들도 함께 지분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생명이랑 삼성화재는 여기서 말하는 10% 이상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초과분은 반드시 시장에 좀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삼성전자와 어쨌든 초과분에 대해서 반드시 팔아야 하는 최대 주주 사이에서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주가 흐름이 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 어제 발표가 됐고 어닝콜 내용 살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과 EPS는 모두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위스퍼리 넘버는 350억이었습니다. 매출은 딱 350억 수준에 부합하게 나왔고요. 4분기 가이던스는 컨센이 370억, 실제는 375억이었습니다. 일단 5억이 조금 더 상회하긴 했지만 위스퍼리 넘버가 390에서 41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90억 정도는 나와줬어야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아래였기 때문에 일단 주가 반응이 좀 크게 나오진 못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블랙웰이 언제 나오느냐였는데 올해 4분기부터 생산과 출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가장 변하지 않는 팩트는 호퍼랑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내년까지는 일단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늦게라도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보시죠.
어제 이 종목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다라고 표현하면 딱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테오젠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어제 마이너스 20%까지 갔다가 플러스 4%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고요. 처음에 이제 개장하고 나서 저도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만 알테오젠이 정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부터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할로자임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특허 소송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거는 골드만삭스가 할로자임에 대한 리포트를 썼는데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알테오젠은 머크랑 독점 계약을 하고 있는데 할로자임이 만약에 특허 소송을 걸고 여기에서 만약에 일부 승소가 난다면 비독점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이에 대해서 ALT-B4 그러니까 SC 제형으로 바꾸는 이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특허 등록이 이미 완료되어 있고 이거는 할로자임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투자자들을 잠재우긴 했지만 부정확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증권사 두 곳에서 일단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CFD 계정 속에서 반대 매매가 나왔고 20%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천억 원 정도의 상환 전환 우선주 발행 소식도 같이 전해지게 되면서 악재가 같이 좀 더해졌습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거는 우선주인데 이제 정해진 기한 때 원리금을 받거나 혹은 보통주로 전환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2천억 원 정도고 시설 자금을 좀 유지하는 데 있어서 드린다라고 추가적인 설명이 나왔지만 일단 시간 외에서 나왔던 알테오젠의 공식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 정해진 바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오늘 주가 반응도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시 플러스권으로 올라왔던 원인은 오후 12시에 있었던 장내 매수 공시 때문이었습니다. 일명 슈퍼 개미로 불리는 형인우 씨, 스마트앤그로스 대표입니다. 163억 원어치를 장내 매수했고요. 원래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지분의 변동이 있을 때 공시가 나와야 됩니다. 4.99%에서 5.11%까지 지분에 대한 변동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다시 플러스권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차익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까지는 살짝 좀 밀렸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까지만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다행히 양시장 플러스권으로 출발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부침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기에는 좀 아쉬운 시장이 연속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5% 상승하면서 2,491선, 2,500선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1% 상승하면서 681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개장 후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폭을 그려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가 1%가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을 냈는데 어제 시간 외에서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있었던 정규장에서 장중에는 4%가 넘어가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0.5% 상승 마감하며 다우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바로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피가 0.52% 상승하면서 2,493포인트 선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0.25% 상승하면서 682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모든 업종 현재 상승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강하게 보이는 게 바로 화학 업종인데요. 지금 화학이 1%대 올라가면서 지금 1.03%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 화학 업종 안에서는 천연가스라던가 탄산리튬에 관련된 종목들이 꽤나 많이 존재하는데 이 선물 가격이 오르면서 어제도 상승폭을 키워나갔고요. 오늘도 1%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이 0
0.78% 올라가고 있고요. 의약품이 0.6%, 그다음이 음식료품이 0.34%입니다. 증권가에서 음식료와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K푸드, K뷰티까지 이 해외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종이목재 현재 0.09%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서도 기계 쪽에서 현재 2%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이 기계 쪽에 방산과 관련된 기계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 방산이라던가 방산 기계 쪽으로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출현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2% 강한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장비가 지금 0.69%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전자가 지금 0.3% 올라가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반도체 수출이 호조였고요. 또 테슬라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기타 서비스가 현재 1%대 낙폭을 형성하면서 출발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업종들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기분 좋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어제도 기타 서비스가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가에서는 좀 엇갈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부담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다. 그 반면에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담배와 섬유 의류 쪽에서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종이목재라던가 출판 매체 복제, 화학에서 지금 상승폭을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판 매체 복제에서 0.7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지금 하락불이 들어오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모두 다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의 2% 가까운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 어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2세대 AI 모델 가우스2를 공개를 하면서 어제장에서는 훈풍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점유율을 19%로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도 들려왔지만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상승폭을 크게 키워나가는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층인 321단 낸드를 양산하기로 시작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 대비했을 때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12%나 향상이 됐던 만큼 앞으로 어느 쪽과 계약을 맺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현재 1%대 강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현재 0.23%로 소폭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와 기아차 지금 10월에 유럽 판매가 전년 대비했을 때는 7.5%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초로 이 대형 전기 SUV인 아이오닉 9을 이 미국에서 첫 공개를 했는데 공개했을 때 당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테오젠과 휴젤이 지금 각각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HLB까지는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 소송 가능성과 더불어서 상환전환 우선주 발행설 등 여러 가지 지금 악재에 휩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가은 앵커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골드만삭스가 19일에 발표했던 이 보고서에서 이 머크의
저항력 항암제 키트루다에 사용된 알테오젠 SC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이 이 할로자인 테라피틱스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부분이 첫 번째 리스크로 작용을 했고요. 장중에 또 알테오젠이 2천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 우선주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일단 회사 측에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5%가량 내려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탄산리튬 가격이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어제장에서도 상승불을 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HLB는 현재 금리 인하 지연 우려감 때문에 계속 좀 나쁜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장엔 그래도 상승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휴젤이 0.5%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비율을 따졌을 땐 뚜렷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확실하게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0.18%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화시스템이 0.2%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자기술 섹터 안에서 두산을 살펴보자면은 이 두산의 반도체 핵심 소재 사업이 엔비디아 훈풍에 입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CCL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반도체 공급이 되면서 매출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됐고요. 또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반도체에도 두산에 이 CCL이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에서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3.59%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5.8%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0.59%, 한화오션이 0.28%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늘도 이렇게 조선주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냈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로템이 현재 1.6% 올라가면서 오늘 방산업종의 주가 추이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함께 4% 상승하고 있는 만큼 로봇주도 현재 잘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LS가 2%, 두산 밥캣이 거의 2%가량 올라와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1.7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그 중에서도 상승폭이 큰 종목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좀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0.23%가 올라오면서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어제장에도 상승불을 켰고요. 오늘도 그 상승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HLB가 현재 1.09%, 클래시스가 1.7%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배당 더불어서 밸류업 지수 편입 기대감까지 현재 훈풍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금융업종 모든 종목군들 지금 상승불을 켜면서 강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지주사 쪽에서 2%가 넘어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주사 조금 더 살펴보자면 우리금융지주가 0.4%, KB금융지주가 1%대, 하나금융지주가 2%가 넘어가고 있고요. 한신한금융지주는 현재 1.26%, 기분 좋은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상 차결 지수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움직임입니다. 일단 플러스권 켜져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오늘 다 매수 포지션으로 소액이지만 일단 들어오곤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어제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일부 반도체 섹터의 반등, 그래서 뭐 주도주의 수급이 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어제 좀 일부가 좀 쇠퇴됐는데 실적의 내용들은 좀 나쁘지가 않았고 차기 가이던스도 상향 제시가 됐는데 단순하게 좀 노이즈가 됐던 부분들은 2분기보다 3분기에 이 성장률이 좀 정체된 부분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 100% 성장을 했고 3분기에 94%대로 약 6%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약간의 좀 노이즈다라고 좀 봤고요. 어닝콜에서 좀 다뤘던 내용들도 특이점은 없었고요. 블랙일 칩도 4분기에 순항 중에 있다. 그리고 내년도 매출 총이익 목표치도 한 75%좀 제시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뭐 기대치를 좀 하회했다. 높아진 실적 충족 눈높이를 뭐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보다는 사실 미국 증시 특히나 뭐 빅테크 종목들이 그동안 좀 강세를 좀 보였었고 미국 증시도 현재 고가 부근에서 약간의 이제 제한적인 수급.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수급에 대한 유동성 유입률들이 이제 좀 떨어질, 그러니까 즉 조정의 어떤 빌미가 좀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는데 이 결이 2016년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약간 유사한 흐름들이 현재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을 대비해 봤을 때는 우리 증시의 12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해당되는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수급이 점진적으로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기대 요인. 이 부분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판단해보고 싶고요. 중요한 건 좀 외인 수급이 이탈이 오늘 뭐 소폭의 어떤 매수세가 좀 유입된다고 해서 확실하게 좀 방향을 정했다라고 좀 보긴 좀 어렵지만 지금 미국 증시의 제한적인 어떤 유동성도 사실 이 고점 끝에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좀 조정의 어떤 이슈. 그러면 그렇다면 좀 해당되는 어떤 수급들은 전 세계 증시에서 뭐 가장 큰 낙폭을 좀 보여줬던 우리 증시에 좀 기회가 좀 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이고 좀 아쉬운 부분들은 증시 혜택금이 5조 원대 미만으로 좀 떨어졌어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 기점에서는 지금 5조 원대 미만으로 좀 떨어졌고 이게 지난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우려감들이 부각됐던 8월 5일 주가를 좀 상기해봤을 때 4조 한 8천억 대까지 좀 떨어진 그런 부분과 좀 대비해봤을 때는. 현재는 당시의 매크로 상황, 뭐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상황들과 대비해 봤을 때 시황은 더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수급적인 어떤 측면들이 조금 더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증시 혜택금들이 다시 좀 회귀되는 어떤 시그널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 이 부분은 뭐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이 그나마 좀 과일 양상으로 좀 접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유동성이 좀 이동하는 그런 어떤 영향이 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 뭐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뭐 시점에 비해서는 뭐 11월보다 12월에 좀 기대하시는 요인들이 크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시점을 좀 뒤로 미룬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12월에는 산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고요. 반도체 투톱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는 뭐 본업으로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오늘도 0.18% 강보합 수준에서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1.9%로 강하게 좀 움직이는데 그래도 20만 닉스 뚫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이 투톱은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면 될까요? 중요한 게 지금 이 블랙일 칩에 관련돼서 일단 최근에 노이즈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양산에 관련된 이슈. 그래서 전체 공급량들이 4분기에 좀 기대치보다 좀 낮아질 수 있는 우려감들 이 부분이 이번 엔비디아 어닝콜에서 이제 크게 시장이 좀 기대했던 좀 강력한 메시지보다는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시장의 전망치, 시장이 어떤 생각하는 어떤 양산 전망치보다 상회하는 어떤 공급량들이 좀 준비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좀 했지만. 뭐 블랙일 칩에 관련된 어떤 양산 관련된 노이즈 이슈를 좀 강하게 좀 반박하면서 조금 시장이 좀 원하는 좀 강한 어떤 메시지를 좀 주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 루비나 관련돼서는 뭐 양산 일정 지연된 노이즈 뭐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사실 뭐 불확실성이라는 어떤 관점보다는 뭐 차세대 칩이 사실 뭐 구현 가능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한계라기보다 뭐 이게 양산 수율에 관련된 어떤 오류들은 잡는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근에 산업동향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을 때 일단 이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사이클이 좀 다운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이미 4분기 말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전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내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한 20에서 25% 정도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은 공급 과잉 우려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객사의 재고가 그만큼 증가된다는 측면들은 향후에 감산이라는 노이즈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레거시 반도체 부분이 안 좋은 건 좀 알겠지만 그동안 고사양 이 디램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DDR5라든가 DDR4의 가격도 내년에 소폭 좀 하회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일부 좀 반도체 섹터에 좀 반영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AI 견조한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차기 가이던스가 좀 상향 제시된 것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좀 우려했던 수준까지는 좀 아닐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내년도에 오히려 이제 AI 데이터 센터향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된다는 점 그리고 내년도 4분기를 기점으로 보면 기존의 호퍼칩보다는 이 블랙엘 칩이 오히려 점유 확대가 좀 더 예상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저는 뭐 SK 하이닉스의 어떤 현재 뭐 조정은 그렇게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업황에 주는 어떤 우려감들은 상당히 좀 선반영이 됐던 측면들 좀 고려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투톱 정리해봤는데 그럼 대표님 소부장 전략은요? 일단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가장 좀 일단 수익성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좀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포트가 너무나 좋게 나와요. 요즘 뭐 가격이 좋고 4분기에 실적 기조 효과가 3분기에 일시적인 매출의 지연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4분기에 실적 좋고 영업이익 좋고 OPM 좋고 다 좋은 내용들 나와 있는데 가격은 싸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지금 반도체 장비주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좀 오인할 수 있는데 맞아요. 사실 실적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이 사이클을 선행해서 주가에 좀 반영하는 부분들이 반도체 빅투에서 나타나지고 있고 이 부분은 낙수 효과예요. 반도체 소부장주에 그대로 좀 이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냐면 HBM4의 전략이 좀 달라지고 있죠. TSMC가 이제 주축이 됩니다. 앞으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도로 해서 엔비디아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TSMC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끌고 가는 이런 전략으로 좀 바뀌는 거죠. HBM4부터.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본등 관련된 체계가 공정의 어떤 변화, TSMC의 어떤 공정 채택률의 변화가 감지된다면 SK 하이닉스가 사실 SK 하이닉스의 좀 이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이런 장비주들이 기대했던 실적보다 조금 다르게 좀 갈 수 있는. 그래서 최근 한미 반도체가 이온화 관점에서 노이즈가 좀 발생돼서 주가 좀 밀렸고요. 그 이외에 뭐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은 선단 공정 투자 관련된 지원 부분 때문에 숫자가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내년도 캐펙스 부분도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여기에 관련된 컨퍼런스를 좀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내년도 캐펙스 투자가 삼성전자가 올해 2024년도 현행 정도 유지 SK 하이닉스가 좀 소폭 증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자본적 지출은 제한적이다. 이 부분은 장비주들이 생각보다 내년도의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장비단에게는 오히려 내년이 겨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중국 쪽 매출도 이미 하반기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조금 더 휘청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 포인트 삼으면 좋겠고요.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오늘은 3.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반대 매매랑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 이야기 나오면서 20%까지 뚝 떨어졌다가 이제 이대주주가 좀 매수를 하면서 다시 4%까지 올라왔다가 차익이 좀 나오면서 1%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오늘도 3%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알테오젠은 어제 뭐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좀 다를까 싶었는데 비슷한 흐름 이어갑니다. 근데 더군다나 연말이다 보니까 지금 세금 이슈도 있고요. 현재 고가권인 걸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좀 쉬어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알테오젠을 좀 단기적 성과로 우리가 좀 보는 것들은 좀 시급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모멘텀이 훼손됐는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3거래 연속 하락하게 된 배경은 크게 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모건 스탠리가 19일자에 발표됐던 특허 침해에 관련된 이슈.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실시될 수 있다라는 이게 소위 말하는 증권사 지라시가 좀 돌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크게 위축됐었고, 어제 좀 반등은 생각해보니까 대규모 유상증자가 아니라 RCPS였네. 상한 우선 전환 주고 이 보유해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5년간의 어떤 절차가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난 이후에 해당되는 어떤 주가 구간에서 이 주식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주가 가치 희석 요인들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대감을 좀 작용을 했고, 오늘 3% 정도 하락한 부분들은 크게는 사실 뭐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어떤 스탠스 변화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에서 이 사회복지부 장관이 이 반백신주의자가 좀 선임이 됐다. 이 부분이 단순한 좀 노이즈를 넘어서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있죠. FDA를 없애야 된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사실 인선 과정에서 사실 뭐 미국 안에서에 대한 제약바이오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노이즈가 좀 작용을 좀 했는데, 중요한 건 트럼프 집권 2기가 아직 해당되는 어떤 공약들을 현실화하지 못했지만 헬스케어 산업에 관련된 육성들은 선거 전 공약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에 관련된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생물보안법이라는 이 통과 이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을 좀 위축시키기보다는 장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들이 확장적 재정적 체계에 대한 우려감들이 일부 반영됐던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하의 시점이 좀 지연될 수 있는. 그래서 12월도 최근에 이 패드워치가 하회됐던 부분들보다는 동결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반영했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물론 50%는 안 넘었지만. 그래서 저는 해당되는 어떤 우려감들이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수급을 좀 위축시킨 배경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어제 바닥은 좀 확인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키트로다 SC 제형제의 사실 이번에 이 3상의 결과가 좀 굉장히 좀 유의미한 성과였고, 이 부분은 2025년도 1분기에 미국 FDA에 대한 약물 신청, 그리고 내년도 3분기에서 4분기로 예상될 수 있는 시판 허가에 관련된 결정 여부, 이 부분은 중장기 모멘텀으로 내년까지 좀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일단 우리가 뭐 혈관 주사보다 살에 맞는 주사가 오히려 좀 비등한 어떤 효능을 입증했다면 향후에 어떤 로열티 유입률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좀 여쭤봤습니다. SC 관련 플랫폼 제형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게 할로자임이랑 알테오젠 딱 3개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특허에 있어서 조금 더 예민한 것 같습니다. 머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영향으로 네. 제약바이오 자체 센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자면 뭐 줄기세포나 바이오시밀러 쪽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에서 보면 어제 자사주 매입 소식을 전했던 셀트리온은 네. 어떨까 싶거든요. 오늘 기관이 좀 담아가고 있습니다. 기회 여전히 좀 있을까요? 네, 셀트리온이 현재 0.17포인트 상승을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상승을 했는데, 사실 수급이 좀 크게 좀 개선됐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맞아요. 아직은 좀 아쉬운 감이 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중장기 성과, 실적이 증명하고 향후 2년, 3년간에 대한 안정적인 수주력을 우리가 좀 기반으로 좀 봤을 때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사들에게는 일단 단기적 성과를 좀 너무 바라는 것보다 미국의 정책 수혜가 좀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효과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00만 원권 이탈된 이후에 최근에 95만 원대도 좀 이탈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반 경직성들이 좀 더 우려된다라는 어떤 내용들, 이 부분이 있었지만 증권사 리포트에 관련된 어떤 전망들이 나쁜 게 없습니다. 해당 데서는 오히려 오공장 관련된 선수주 물량들이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 안에는 사실 일부 수주가 좀 반영돼야 되는 구간, 그리고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주주환원 정책들을 좀 본격화하면서 향후에 CDMO 이원화 관련된 어떤 수주가 좀 더 연동되는 효과로 좀 이어진다면,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투심은 좀 아쉽지만
CDMO사,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뭐 소형주안에서는 뭐 에스티팜이라든가 바이넥스 같은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도 좀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센티 자체는 조금 무너진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일단 지속적인 관심은 유효하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제약바이오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테마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방산입니다. 최근 이쪽은 재건주랑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미사일을 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방산주가 올라갔다가 근데 조건이 맞으면 협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재건주가 올라가면서 수급이 좀 굉장히 빠르게 테마가 좀 돌고 있습니다.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기민한 대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유리기판입니다. SKC의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앱솔릭스인데 여기가 이제 미국 상무부로부터 이제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R&D 관련해서 보조금 수혜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유리기판이 오랜만에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로봇 쪽이고요. 머스크 트레이드랑 연결되어 있죠. 최근에는 킴 카다시안이 X 계정에 옵티머스 그 로봇과 같이 뭐 악수하거나 하트를 만드는 영상을 좀 올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 로봇주가 강도 있게 움직임 좀 보이고 있어서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먼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방산주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사실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시간이 좀 강세를 보였던 중소형 방산주가 시간에서 좀 급등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러시아에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래서 향후에 좀 확전 가능성들이 좀 더 커지면서 오히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되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좀 됐었고 오늘 시초에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좀 메시지 발표했죠. ICBM이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 이 부분은 신형 중거리 미사일 좀 보낸 것이다라고 했고 미국의 경우에도 맞는 것 같다라는 좀 메시지를 좀 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방산주 수급이 일부 시초보다는 조금 더 반감된 그런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이 방산주를 좀 바라봤던 부분들이 일부 좀 트레이딩 효과이냐 아니면은 뭐 그 내년도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 가는데 수준 동성들을 좀 더 봐야 되는 구간인가. 지금 뭐 방산빅포의 경우에는 주가 부근도 사실 일봉 주가 구간에서 굉장히 좀 고가에서 최근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좀 많이 좀 판단하는 그런 경향들 좀 있으시고요.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아직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요인들 이게 완벽하게 좀 해소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중소형 방산주로 하여금 시세가 좀 유입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사실 저는 중소형 방산주의 경우에는 너무 이제 트레이딩에 관련된 어떤 이슈에 의해서 좀 민감하게 좀 수급이 좀 반영되는 그런 흐름들의 추경 매수는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는데 아직 뭐 ICBM 관련돼서는 뭐 핵탄두를 좀 탑재해서 핵 공격을 가시할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어떤 상황까지 몰아가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좀 제한적이다는 점, 이 점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양수급 동향들을 봤을 때 최근에 방산빅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 LIG넥선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지만 아직 4분기 실적이 관련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은 부분 그리고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뭐 중동이라든가 중남미 지역의 주요 수출, 신규 수주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수주 가능성들은 아직 계속해서 좀 유효하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본다면 방산주의 경우에는 부담 없이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향후에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종전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돼서 해당돼서 노이즈가 좀 작용해가지고 뭐 방산빅포의 어떤 주가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변 국가의 군비 증강 부분들은 더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에서도 지금 방산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과거에 뭐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는 뭐 미국이 좀 경찰 노릇을 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집권에서는 이해관계에 의한 사실상 뭐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그동안 좀 군비 증강에 대한 검토를 좀 보류했던 그런 국가들이 군사력들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K방산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여건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산 쪽에 있어서는 수주 잔고는 좀 탄탄한 편이죠. 원래 전쟁 마무리하기 전에 서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극단적으로 격투를 좀 벌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진짜 종전으로 가고 있는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이랑 재건이랑 계속 기민하게 좀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뭐 미사일을 쐈다라고 하면 갑자기 방산이 올랐다가 뭐 휴전 조건 맞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시 재건주가 오르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둘 중에 대장주 이렇게 다 사놓고 올라올 때마다 팔고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하는 건 어떨까요? 두 개를 접근하는 관점은 좀 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주가가 사실 방산주가 수혜다 뭐 또는 재건주가 수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이 좀 많이 오르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오르는 종목들에 대한 이면을 보면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주들이 좀 대부분이고 해당되는 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데 주가만 좀 올라가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다면 트레이딩에 의해서 좀 움직여지는 수급보다 실질적인 어떤 수혜, 실적으로 좀 이어지고 숫자를 내고 외형 가치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의 경우에는 중소형 방산주에 대한 외형 가치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방산 빅4가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 그래서 저는 뭐 LIG 넥스원 같은 종목이라든지 LIG 넥스원을 제가 원픽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방어 미사일 우리가 저 유도 미사일이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 이게 뭐 해상이라든가 지상 그다음에 뭐 전투기에서도 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미사일 체계가 좀 있지만 지상과 해상에서 좀 방어나 뭐 공격을 위한 좀 요격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군비 증강이 좀 가장 큰 핵심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대전의 양상을 보면 천궁이라든가 비궁의 향후 어떤 수요들은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지상군의 어떤 이 확대 같은 부분들은 뭐 K2 전차라든가 장갑차의 도입들이 좀 더 커지는 부분에서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의 좀 기회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좀 고려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경우에는 현재 중소형주가 사실 수급에 의해서 좀 많이 움직여지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하고 전후복구 체계로 좀 접어들게 된다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실질적인 수혜주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전후복구의 가장 큰 수혜주는 이웃 국가예요.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일본이 가장 큰 수혜를 받죠.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전의 가장 큰 수혜는 폴란드가 좀 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재건 관련된 펀드도 EU에서 현재 좀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규모, 전체 한 57조 원, 60조 가까이 좀 전후복구 관련된 어떤 투자금들을 좀 모집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좀 국내의 어떤 중소형 건설주들이 좀 진입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대형 건설사들의 어떤 기회 여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중소형 건설주를 좀 매수한 것보다는 건설기계 섹터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건설기계 업종들의 글로벌 점유율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미국향 공급량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뭐 전진 건설 로봇이라든가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이랑 재건은 좀 시선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 특히 재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랜만에 유리기판이 올라와서 이 부분 마지막으로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SKC 미국에서 이제 1억 달러 정도 보조금 수혜 소식에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뉴스는 유리기판 주들에게 어느 정도 중요한 무게감이 있는 뉴스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일단 궁금하고 가시화가 가장 빠른 쪽을 본다면 어떤 종목을 가장 유망하게 좀 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해당되는 기대감들은 좀 갑자기 좀 나왔던 것은 아니고 일단 보조금에 관련돼서는 뭐 반도체 소재 기업에서는 좀 유일하게 SKC 앱솔릭스가 뭐 받게 된다는 내용들을 이전에 좀 나왔던 어떤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보조금을 좀 수령하게 되는 어떤 기대감들은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재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일부 좀 반영시키는 어떤 구간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가장 큰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대량 양산이라는 체계를 좀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장비주라든가 뭐 소재주 일부에서는 뭐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큰 수혜주라는 것은 저는 뭐 SKC의 경우에는 내년도 파일럿 제품 이후에 어떤 이 소량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하면서 일단
상용화에 진입을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은 뭐 전체 매출 포션에 유리기판이 좀 차지하는 비율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대량 양산 체제로 좀 전환되고 시장을 빠르게 좀 선점하는 부분들 그리고 SK그룹과에 대한 밸류체인을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SKC가 지금 현재는 2차 전지에 대한 주력 사업으로 인한 발목을 좀 잡히고는 좀 있지만 향후에는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상쇄시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유리기판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SKC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같이 좀 관심 받아가는 것 같고요. 지금 또 올라오는 테마 중에 하나 AI 소프트웨어 쪽도 같이 보이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SKC가 미국 정부로부터 1억 달러 수준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장 초반 9% 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상 국가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의 첨단 가판 분야 R&D 보조금 대상자 중 한 곳으로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이끄는 컨소시엄을 선정한 영향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앱솔릭스는 반도체법에 따른 생산 보조금 7,500만 달러를 받은 데 이어서 1억 달러 수준의 R&D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통신주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전 9시 9분 기준 KT는 전 거래일 대비 2.39% 오른 45,050원에 거래됐습니다. 주가는 장중 45,1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LG U+도 장중에 11,17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SK텔레콤도 전 거래일 대비 1.24%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거래소에서 천연가스 12월물은 전장 대비 3.94% 상승한 메가와트 시당 48.64유로 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48유로를 넘긴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스퀘어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발표한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주주들이 환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11분 기준 SK스퀘어는 1.99% 오른 82,000원에 거래됐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84,000원대로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했을 때는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다 오름폭을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지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만에 2,500선의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0.8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 오름폭이 훨씬 더 크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1.25% 상승하며 689선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과 시가총액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코스닥 전체 업종 안에서 하락하는 업종이 굉장히 소수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화학이 1%가 훨씬 더 넘어가는 1.69%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섬유와 의복 이쪽에서 1%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에 지금 한파에 대비해야 된다. 지금 한파가 곧 올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패딩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계가 3.62%로 굉장히 크게 상승폭 그려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철광과 금속 중에서는 0.13% 그래도 소폭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기타 서비스가 그 하락세를 훨씬 더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1%가 훨씬 넘어가는 낙폭에서 현재는 0.5%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이어서 유통이 지금 2%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금융과 제조가 1.7%, 1.3%로 계속해서 코스닥 상방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단을. 다음은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화학이 2%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가 1.7%, 종이 목재, 섬유 의류, 음식료, 담배까지 모두 다 좋은 흐름을 유지해가면서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로 매매 동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고요. 현재 640억 원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475억 원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이 1230억 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211억 원, 외국인이 29억 원 매수하고 있고 반면에 개인이 288억 원을 매도를 하면서 지금 그래도 코스닥 안에서는 그래도 훨씬 더 매수가 크게 자리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현대차 같은 경우 현재 보합으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삼성전자가 0.18%로 그 낙폭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름세를 크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2.78%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 어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오늘은 반영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엔솔이 지금 1.25%,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만 현재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3.6% 떨어지고 있고 에코프로 BM부터 HLB까지는 2%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시가총액 5위 자리 탈환을 했고요. 0.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개장 때는 상승하는 종목이 그래도 컸지만 현재는 훨씬 더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8%대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 5%가 넘어가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두산 밥캣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분리가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로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두산 그룹주들 안에서도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그리고 0.7%, 삼성중공업이 0.959%로 개장 때는 그래도 하락불을 켜냈는데 다시금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1.45% 올라왔고요. 한미반도체가 5%가 훨씬 더 넘어가는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때는 모두가 상승불을 켰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그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보합권 안에서 거래되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현재 지금 우리금융지주가 0.4%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소부장단 흐름이 굉장히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유리개편 기열사인 앱솔릭스가 이 미국의 정부로부터 R&D 보조금으로 약 1억 달러를 받는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에코프로가 2%, 에코프로 머티가 4%가 훨씬 더 넘어가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움직임 좋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87%로 지금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LG화학과 그리고 재생능원이 양극재 특허 침해 소송을 보고 지금 소송 중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판정이 일단은 보류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 업종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커뮤니케이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 3사가 모두 다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LG U+ 같은 경우 11,05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KT가 1.8% 올라오면서 44,800원에 그리고 SK텔레콤이 1.2% 올라오면서 57,0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얼만큼 상승할지 그 폭은 어느 정도일지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로 했을 때 이송 배달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해운과 그다음에 항공주입니다. HMM이 0.2%가 떨어지고 있고요. 대한항공이 현재 0.4%, 현대글로비스가 1.3%, 한진칼이 1% 떨어지면서 이쪽 섹터 내에서는 하락폭이 어느 정도는 깊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0.5%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밀러 두 종이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두 종은 프롤리아와 엑스지바라고 하는데요. 이 시밀러 두 종이 획득했다라는 소식에 0.58% 자사주 취득까지 있었으니까 주가 추이 어떻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8거래일 만에 회복이고요. 일단 다행인 건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큰 손들이 좀 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시장에서 일단 전쟁 리스크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 가격이 6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